서울 강남의 중심부에 위치한 최고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수천 송이의 백장미와 화려한 샹들리에로 장식되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곳에 흐르는 공기는 마치 장례식장처럼 무겁고 차가웠기에 참석한 하객들은 누구 하나 진심으로 웃지 못하고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일 뿐이었다. 한때 천재 피아니스트로 불리며 전 세계의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았던 한서연은 이제 빛을 잃은 눈동자로 허공을 응시한 채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신부 대기실의 차가운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그녀의 모습은 마치 생명력을 잃은 정교한 인형처럼 보였고 주변의 화려한 장식들은 오히려 그녀의 비극적인 처지를 더욱 잔인하게 부각하고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앞에 펼쳐진 어둠이 단지 시력의 상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녀가 감당해야 할 칠흑 같은 미래를 예고하는 것만 같아 두 손을 꽉 쥐었지만 떨리는 손끝은 그녀의 깊은 절망과 두려움을 숨길 수 없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시선에는 동정보다는 호기심과 경멸이 섞여 있어 그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신부 대기실의 문이 벌컥 열리며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가 정적을 깨뜨리고 들어왔는데 그것은 서연이 세상에서 가장 증오하면서도 두려워하는 의부서머니 최미란의 발소리였기에 서연의 어깨가 본능적으로 움츠러들었다. 최미란은 서연의 턱을 거칠게 잡아올리며 그녀의 초점 없는 눈을 들여다보고는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며 싸늘한 목소리로 속삭였는데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처럼 서연의 가슴을 후벼 팠다. 네가 감히 내 딸의 자리를 넘보다니 꼴좋게 되었구나. 이제 너를 돌봐줄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내가 골라준 남자에게 감사하며 평생 쥐 죽은 듯이 살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최미라는 서연의 머리 장식을 거칠게 고쳐주었는데 그 손길에는 모성애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는 악의만이 가득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아내려 애썼지만 억울함과 분노가 가슴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올라 숨이 막힐 지경이었고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빼앗기 위해 자신을 이토록 철저하게 망가뜨린 최미란에 대한 증오심이 그녀를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 되고 있었다. 결혼식 시작을 알리는 웅장한 음악이 울려 퍼지자 서연은 도우미의 부축을 받으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식장 입구로 향했는데 그녀의 귀에는 하객들이 주고받는 수군거림이 마치 환청처럼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저 남자가 그 유명한 강태주라지 알코올 중독자의 도박빚만 산더미라던데 한 회장의 딸이 어쩌다 저런 쓰레기 같은 놈이랑 결혼하게 된 건지 쏨쏨 혀를 차는 소리와 비웃음 섞인 탄식들이 사방에서 들려왔고 서연은 그 소리들을 애써 외면하려 노력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그녀의 남편이 될 강태주라는 남자에 대해 그녀가 아는 것이라고는 그가 가문의 수치로 여겨지는 사생아이며 방탕한 생활로 인해 집안에서 내쳐진 존재라는 사실뿐이었기에 서연은 자신의 인생이 이대로 시궁창에 처박히는 것만 같아 절망적인 심정으로 보이지 않는 버진 로드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여기서 무너질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허리를 곧게 펴며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세웠고 그 모습은 비극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고고한 백조처럼 보였다. 식장 안은 신랑의 입장을 기다리는 침묵으로 가득 찼지만 예정된 시간이 지나도 강태주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하객들 사이에서는 웅성거림이 커져만 갔고 최미란의 얼굴은 초조함과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바로 그 순간 육중한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느릿느릿한 걸음으로 걸어 들어왔는데 그는 헝클어진 머리에 단정하지 못한 턱시도 차림이었고 한 손에는 다 마신 위스키 병을 들고 있어 식장 안은 순식간에 경악에 찬 비명과 탄식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태주는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단상을 향해 걸어갔는데 그의 입가에는 세상을 조롱하는 듯한 냉소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고 그에게서 풍기는 짙은 술 냄새는 신성해야 할 결혼식장을 순식간에 싸구려 술집처럼 만들어버렸다. 서연은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는 그 불쾌한 기운에 미간을 찌푸렸지만 도우미의 손에 이끌려
그 남자 옆에 서게 되었고 그녀의 심장은 공포와 수치심으로 격렬하게 요동쳤다. 주례사가 시작되고 지루한 훈시가 이어지는 동안 서연은 옆에 서 있는 강태주의 존재를 온몸의 감각으로 느끼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에게서는 사람들의 말처럼 역겨운 알코올, 냄새뿐만 아니라 묘하게 차갑고 날카로운 금속성의 향기가 섞여나는 것 같았다. 강태주는 예식 내내 하품을 하거나 짝다리를 짚고 서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지만 서연이 실수로 드레스 자락에 걸려 휘청거린 그 짧은 순간 그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고 정확했다. 그가 서연의 팔을 낚아채듯 잡아주었을 때 서연은 그의 손이 생각보다 훨씬 크고 단단하며 거칠지만 묘한 안정감을 준다는 사실에 놀랐고 그의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굳은 살은 단순히 술병을 쥐어서 생긴 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규칙적이고 견고했다. 그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조심해라고 속삭였는데 그 목소리는 술에 취해 혀가 꼬인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명료하고 위압적이어서 서연은 순간적으로 숨을 멈추고 보이지 않는 그의 얼굴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반지를 교환하는 순서가 되었을 때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강태주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려 했지만 앞이 보이지 않아 허공을 더듬거렸고 하객들 사이에서는 다시금 킥킥거리는 비웃음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때 강태주가 거칠게 서연의 손을 잡아 자신의 약지에 반지를 밀어넣고는 서연의 약지에도 반지를 끼워주었는데 그의 동작은 투박해 보였지만 서연의 손가락에 닿는 감촉은 의외로 섬세하고 조심스러웠기에 서연은 혼란스러움을 느꼈다. 이 남자는 도대체 누구일까? 소문대로 정말 구제불능의 망나니인 것일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일까? 서연의 머릿속은 수많은 의문으로 가득 찼지만 지금 당장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에 그저 묵묵히 굴욕적인 의식이 끝나기만을 기다릴 뿐이었다. 최미라는 주례석 뒤에서 이 모든 광경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며 서연이 불행의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것을 즐기고 있었고 그녀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결혼식이 끝나고 퇴장 행진을 할 때 강태주는 서연의 팔짱을 끼는 대신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걸었는데 그 힘은 구속이라기보다는 보호에 가까운 느낌을 주어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그의 몸에 의지하게 되었다. 그들은 축복의 박수 대신 형식적인 박수 소리와 동정어린 시선을 받으며 버진 로드를 걸어 나왔고 식장문을 나서자마자 강태주는 서연을 놓아주며 다시금 술에 취한 척 비틀거리는 연기를 시작했다. 차에 오르는 순간까지도 서연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지만 차 문이 닫히고 외부와 단절된 공간에 두 사람만 남게 되자 차 안에는 숨 막힐 듯한 정적이 흘렀다. 서연은 창가에 머리를 기대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고 강태주는 운전석에 앉은 기사에게 짧게 목적지를 말한 뒤 뒷좌석 구석에 깊숙이 몸을 파묻고 눈을 감았는데 그의 표정에선 방금 전까지의 방탕한 기색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차가운 지성미와 알 수 없는 고독감이 감돌았다. 차는 화려한 도심을 벗어나 점차 낙후된 변두리 지역으로 향했고 서연은 달라지는 도로의 소음과 진동을 통해 자신이 익숙한 부유한 세계에서 멀어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강태주가 살고 있다는 신혼집은 재개발을 앞둔 낡은 서민 아파트라고 들었기에 서연은 앞으로 닥칠 불편하고 고단한 생활을 각오하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웅크리고 있었다. 차가 멈추고 강태주가 문을 열어주며 내리라고 퉁명스럽게 말했을 때 서연은 지팡이를 짚고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렸는데 훅 끼쳐오는 습하고 퀴퀴한 냄새가 이곳의 열악한 환경을 짐작게 했다. 엘리베이터조차 없는 5층 아파트의 계단을 오르며 서연은 몇 번이나 발을 헛디딜 뻔했지만 그때마다 강태주는 말없이 그녀의 팔을 잡아주거나 등 뒤에서 묵묵히 기다려주었고 침묵 속에는 묘한 배려가 배어있어 서연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집안은 생각보다 좁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 냉기가 감돌았고 바닥에서는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강태주는 서연을 소파에 앉히고는 겉옷을 벗어
아무렇게나 던져두고 냉장고 문을 여는 소리를 냈는데 캔 뚜껑 따는 소리와 함께 탄산음료의 청량한 소리가 들려왔다. 마셔 무리야. 그가 툭 던지듯 건넨 것은 차가운 캔 음료였고 서연은 얼떨결에 그것을 받아들고는 목이 타들어가는 갈증을 느끼며 한 모금 마셨다. 차가운 액체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긴장으로 굳어있던 위장이 조금 풀리는 느낌이 들었고 서연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물었지만 강태주는 대신 텔레비전을 켜고 볼륨을 높였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방안을 채우며 두 사람 사이의 대화를 차단해버렸고 서연은 그가 대화를 거부한다는 것을 깨닫고 입을 다물었다. 밤이 깊어지자 아파트 단지는 쥐 죽은 듯 조용해졌고 서연은 낯선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뒤척이고 있었는데 옆방에서 들려오는 강태주의 기척에 온 신경이 곤두섰다. 그는 잠을 자지 않고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듯 낮게 중얼거리고 있었는데 방음이 잘 되지 않는 낡은 벽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낮에 그 껄렁한 말투와는 완전히 다른 유창한 외국어와 전문 용어들이 섞여 있었다. 주가 조작, 자금 세탁, 인수, 합병과 같은 단어들이 간간히 들려오자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는데 그것은 분명 알코올 중독자의 헛소리가 아니라 냉철한 비즈니스맨의 지시사항이었다. 서연은 심장이 거세게 뛰는 것을 느끼며 이 남자가 자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비밀스러운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전율했다. 그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공포와 호기심 사이에서 갈등하며 밤을 지새웠고 창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해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가 마치 그녀의 운명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 눈을 떴을 때 집안에는 고소한 밥 냄새와 된장찌개 냄새가 가득 차 있었고 그녀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착각할 정도였다. 더듬거리며 주방으로 나온 그녀 앞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아침밥상이 놓여 있었고 강태주는 식탁 의자를 빼주며 앉으라고 무뚝뚝하게 말했다. 서연이 숟가락을 들고 머뭇거리자 그는 밥 위에 반찬을 올려주며 먹어 도관 탔으니까 라고 빈정거렸지만 그 말투에는 묘한 따뜻함이 섞여 있었다. 서연이 한 숟가락 입에 넣었을 때 입안 가득 퍼지는 따뜻하고 깊은 맛은 그녀가 어머니를 잃은 후 처음 느껴보는 가정식의 맛이었기에 그녀는 울컥 눈물이 솟구치는 것을 참아야 했다. 강태주는 그런 그녀를 빤히 바라보다가 밥 먹고 나면 갈 데가 있어 준비해 라고 말하고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연은 눈물을 삼키며 밥을 꾸역꾸역 밀어넣었고 이 알 수 없는 남자와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음을 실감했다. 그들이 향한 곳은 도심의 한적한 공원 묘지였는데 그곳은 서연의 친어머니가 잠들어 있는 곳이었고 서연은 강태주가 이곳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서연은 어머니의 묘비 앞에서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오열했고 강태주는 그녀의 뒤에서 묵묵히 우산을 받쳐주며 비를 막아주었다. 그는 서연이 감정을 추스를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주었고 아무런 말도 건네지 않았지만 서연은 빗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그의 규칙적인 숨소리에서 알 수 없는 위로를 받았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연은 용기를 내어 왜 자신을 이곳에 데려왔냐고 물었고 강태주는 잠시 침묵하다가 그냥 인사나 시키려고 라고 짧게 대답했다. 서연은 그 무심한 대답 속에 숨겨진 깊은 뜻을 헤아리려 애썼지만 그의 마음은 마치 짙은 안개 속에 쌓인 것처럼 좀처럼 보이지 않았고 다만 그가 소문처럼 나쁜 사람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온 후 강태주는 다시 밖으로 나갔고 서연은 홀로 남겨진 집에서 피아노가 없는 적막함을 견디며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허공의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는 신엿을 하며 마음속으로 멜로디를 연주했지만 손끝에 닿는 것은 차가운 공기뿐이었기에 허무함은 더욱 커져만 갔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강태주가 들어왔는데 그는 무언가 무거운 것을 낑낑대며 들고 들어와 거실 한 구석에 내려놓았다. 이게 뭐예요? 서연이 묻자 강태주는 전자피아노야 주워왔어 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서연은 그 말의 진위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건반을 눌렀을 때 흘러나온 맑은 소리는 그녀의 굳어버린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고, 그녀는 건반 위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강태주는 그런 그녀를 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고, 서연은 눈물 젖은 얼굴로 그 닫힌 방문을 바라보며 이 남자에게 숨겨진 진실을 반드시 알아내겠다고 다짐했다. 며칠 후 최미란이 예고도 없이 들이닥쳐 서연에게 주식 양도각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하며 행패를 부렸을 때 강태주는 집에 없었고 서연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최미란이 가져온 용역 깡패들이 집안 집기를 부수며 위협하자 서연은 공포에 질려 구석으로 몰렸고, 최미란은 서연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당장 도장을 찍으라고 소리쳤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강태주가 들어왔는데, 그의 눈빛은 그동안 보여주었던 무기력한 모습과는 달리 맹수처럼 살기등등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순식간에 깡패들을 제압하고 최미란의 팔을 꺾어 서연에게서 떼어놓았는데, 그 동작은 너무나 빠르고 절도가 있어 훈련받은 특수요원을 연상케 했다. 내 아내에게 손대지 마. 강태주가 낮게 으르렁거리자 최미란과 깡패들은 기에 눌려 뒷걸음질 쳤고, 강태주는 서연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단단한 성벽처럼 그녀를 지켰다. 서연은 그의 등 뒤에서 떨며 그의 옷자락을 꽉 잡았고, 이 남자가 자신이 평생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임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소동이 끝나고 최미란 일당이 도망치듯 사라지자 강태주는 흐트러진 집안을 정리하고 서연을 소파에 앉혀 다친 곳이 없는지 살폈다.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다시금 무심한 듯 돌아와 있었지만 손길은 여전히 따뜻했고,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도감에 긴장이 풀려 눈물을 흘렸다. 강태주는 한숨을 쉬며 서연의 눈물을 투박한 손으로 닦아주었고, 서연은 그의 손을 잡으며 고마워요 라고 작게 속삭였다. 강태주는 잠시 멈칫하더니 서연의 손을 뿌리치지 않고 가만히 잡고 있었는데,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끈끈한 유대감이 형성되었다. 그날 밤 강태주는 베란다에 나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차갑고 잔혹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다. KH그룹 법무팀 가동해 최미란이 가진 모든 계좌 동결하고 그 여자 뒤를 캐서 약점 하나라도 놓치지 마. 이제 시작이다. 서연은 잠결에 그 목소리를 들으며 이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하지 못했지만 어둠 속에서 그녀를 지켜주는 거대한 그림자가 있다는 사실에 안심하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날 아침 서연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낯선 천장의 무늬가 아니라 코끝을 자극하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와 도마 위에서 규칙적으로 울리는 칼질 소리였는데, 그 소리는 마치 오케스트라의 메트로놈처럼 정확하고 리드미컬하게 들려왔다. 서연은 침대에서 일어나 더듬거리며 방문을 열고 나갔는데, 주방 쪽에서 느껴지는 온기와 부산스러운 인기척이 그녀에게 묘한 안정감을 주었고, 그녀는 잠시 문틀에 기대어 보이지 않는 남편의 움직임을 상상해 보았다. 강태주는 그녀가 나온 것을 눈치채고는 칼질을 멈추지 않은 채 무심한 목소리로 깨서 식탁에 앉아 밥 다 됐으니까라고 말했는데, 그 목소리에는 어젯밤의 냉기 대신 투박하지만 숨길 수 없는 배려가 묻어 있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자 강태주는 하던 일을 멈추고 다가와 그녀의 팔을 잡아 식탁 의자로 안내해 주었고, 의자를 빼주는 그의 동작은 최고급 레스토랑의 웨이터보다 더 정중하고 자연스러웠기에 서연은 다시 한번 그에 대한 의문이 깊어졌다. 식탁 위에는 갓 지은 쌀밥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그리고 노릇하게 구워진 생선 한 토막이 놓여 있었는데, 서연이 숟가락을 들고 머뭇거릴 때마다 강태주는 말없이 반찬을 그녀의 숟가락 위에 올려주거나 생선에 가시를 꼼꼼하게 발라주었다. 서연은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이런 세심한 보살핌에 목이 메어 밥을 제대로 넘기기 힘들었지만, 강태주가 정성껏 차린 음식을 남길 수 없어 묵묵히 숟가락을 움직였고, 입안 가득 퍼지는 소박하지만 깊은 맛은
그녀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씩 녹여내고 있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강태주는 물 한 잔을 건네며 오늘은 일자리를 알아보러 나가야 하니 집에 혼자 있으라고 말했는데 서연은 알코올 중독자로 소문난 그가 일을 하러 간다는 말에 놀라움을 표했지만 내색하지 않고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작게 대답했다. 강태주는 짧게 한숨을 내쉬고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고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에는 다시금 적막이 찾아왔지만 서연은 그 적막이 예전처럼 두렵지만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강태주가 집을 나선 후 서연은 혼자 남겨진 집안을 조심스럽게 탐색하기 시작했는데 손끝으로 벽을 짚으며 거실과 주방 그리고 욕실을 오가는 동안 그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날카로운 가구 모서리마다 푹신한 스펀지나 천이 덧대어 있어 부딪혀도 다치지 않게 처리되어 있었고 바닥에는 걸려 넘어질 만한 물건이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던 것이다. 욕실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가 깔려 있었고 샴푸와 린스통에는 손으로 만져서 구분할 수 있도록 고무줄로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은 분명 어젯밤까지만 해도 없었던 것들이었다. 서연은 그가 밤새 잠도 자지 않고 자신을 위해 집안 곳곳을 손봤다는 사실을 깨닫고 가슴 한구석이 저릿해오는 것을 느꼈고 소문으로만 들었던 망나니 강태주와 현실의 강태주 사이의 괴리감에 혼란스러워하며 그가 덧대어 놓은 스펀지를 하염없이 만지작거렸다. 한편 낡은 아파트를 나선 강태주는 헐렁한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골목길을 빠져나와 몇 블록 떨어진 한적한 주차장으로 향했는데 그곳에는 그의 진짜 신분을 감추어줄 최고급 검은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다. 차문이 열리고 뒷좌석에 앉은 강태주는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넘기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변모했고 운전석에 앉아있던 비서실장 김전무는 깍듯하게 고개를 숙이며 밤새 보고된 KH 그룹의 긴급 안건 서류들을 내밀었다. 강태주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서류를 검토하며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은 방금 전까지 앞치마를 두르고 생선 가시를 바르던 다정한 남편과는 전혀 다른 냉철한 기업 사냥꾼의 모습 그 자체였다. 최미란이 소유한 계열사의 자금 흐름을 차단하고 주주들을 포섭하여 경영권을 압박하라는 그의 지시는 치밀하고 잔혹했으며 김전무는 회장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에 식은땀을 흘리며 받아적기에 급급했다. 오후가 되자 서연의 집에 불청객이 찾아왔는데 인터폰 소리에 놀란 서연이 누구냐고 묻기도 전에 문 밖에서는 최미란이 보낸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문을 열어주지 않으려 했지만 그들은 열쇠 수리공까지 대동하여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왔고 거실로 들이닥친 변호사와 건장한 남자들은 서연을 포위하듯 둘러싸고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변호사는 탁자 위에 서류 봉투를 던지며 당신 아버지가 남긴 유산 관리권을 어머니인 최미란 여사에게 넘긴다는 위임장에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했는데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거절하며 돌아가달라고 사정했다. 하지만 그들은 서연의 팔을 억지로 잡아 끌어 지장을 찍게 하려 했고 서연이 비명을 지르며 저항하자 남자 중 하나가 서연의 뺨을 때리려 손을 치켜들었는데 바로 그 순간 현관문이 다시 한번 거칠게 열리며 강태주가 들이닥쳤다. 강태주는 마치 타이밍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정확한 순간에 나타나 서연을 위협하던 남자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어버렸고 남자의 입에서는 고통에 찬 비명이 터져나왔다. 강태주는 쓰레기 같은 놈들이 남의 집에 신발 신고 들어와서 뭐 하는 짓이냐고 낮게 으르렁거리며 변호사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어붙였는데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살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변호사는 강태주가 단순한 건달인 줄 알고 법적인 처벌, 운운하며 협박하려 했지만 강태주는 코웃음을 치며 주머니에서 낡은 폴더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그러고는 스피커폰을 통해 들려오는 상대방의 목소리를 변호사에게 들려주었는데 그것은 변호사가 소속된 로펌의 대표 변호사가 사색이 되어 당장 그 집에서 나오고 최미란과의 수임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소리치는 내용이었다. 강태주는 멍하니 서 있는 변호사에게
당장 꺼지지 않으면 너희 로펌 간판을 오늘부로 내리게 해주겠다고 속삭였고, 겁에 질린 그들은 서류를 챙길 새도 없이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갔다. 소란이 가라앉고 집안에 다시 정적이 찾아오자 강태주는 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는 서연에게 다가가 그녀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우고는 다친 곳이 없는지 살폈다. 서연은 공포와 안도감이 뒤섞인 감정으로 강태주의 품에 안겨 오열했고, 강태주는 투박한 손으로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괜찮아,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라고 반복해서 속삭였다. 그의 품에서 느껴지는 단단한 근육과 은은한 스킨 냄새는 서연에게 세상 어떤 방패보다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 주었고, 서연은 이 남자가 단순한 백수가 아님을 확신하게 되었다. 어떻게 변호사를 쫓아낸 거예요? 서연이 물기 어린 목소리로 묻자 강태주는 잠시 침묵하다가 그냥 아는 형님 중에 좀 무서운 사람이 있어서 부탁 좀 했어 라고 둘러댔지만, 서연은 그 말이 거짓말임을 알면서도 더 이상 캐묻지 않기로 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그가 누구냐가 아니라 그가 목숨을 걸고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 하나뿐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저녁 강태주는 놀란 서연을 진정시키기 위해 따뜻한 물을 받아 족욕을 시켜주었는데, 서연은 자신의 발을 씻겨주는 그의 손길에 부끄러움을 느끼면서도 가슴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따스한 감정에 얼굴을 붉혔다. 강태주는 서연의 발을 수건으로 꼼꼼히 닦아주며 앞으로는 내가 없을 때 누구에게도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당부했고, 서연은 고분고분 고개를 끄덕였다. 침대에 누운 서연은 옆자리에 누운 강태주의 숨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손을 뻗어 그의 얼굴 윤곽을 더듬어 보았는데, 손끝에 닿는 높은 콧날과 날렵한 턱선은 알코올 중독자의 그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반듯하고 강인했다. 강태주는 자고 있는 척 가만히 있었지만 서연의 손길이 입술에 닿자 살짝 움찔했고, 서연은 황급히 손을 거두며 미안해요라고 속삭였다. 어둠 속에서 강태주는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는데, 그는 자신이 서연에게 점점 깊이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며칠 후 강태주는 서연에게 줄 선물이 있다며 작은 상자를 건넸는데, 서연이 상자를 열어보자 그 안에는 점자로 된 악보집과 고성능 녹음기가 들어있었다. 어떻게 이런 걸 구했어요? 서연이 감격하여 묻자 강태주는 길 가다 주었어라며 퉁명스럽게 대답했지만, 서연은 그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곳을 찾아다녔을지 짐작할 수 있었다. 강태주는 서연이 다시 피아노를 칠 수 있도록 돕고 싶었고, 그녀가 음악을 통해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찾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었던 것이다. 서연은 녹음기를 켜고 그동안 머릿속으로만 구상했던 멜로디를 흥얼거려 녹음했고, 강태주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언젠가 그녀가 다시 무대에 서는 날을 꿈꾸었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로운 일상은 오래가지 않았는데, 최미란이 이번에는 더 악랄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강태주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최미란은 서연에게 전화를 걸어 아버지의 유품인 그랜드 피아노를 헐값에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하며 서연을 집 밖으로 유인하려 했다. 서연은 피아노만은 안 된다며 울부짖었지만 최미란은 비웃으며 당장 나오지 않으면 피아노를 부숴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서연은 강태주에게 알리지 못한 채 급히 택시를 잡아타고 본가로 향했다. 그러나 그것은 함정이었고, 서연이 도착한 곳은 본가가 아닌 인적이 드문 폐공장이었는데, 서연이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기다리고 있던 괴한들이 그녀를 애워쌌다. 서연은 이상한 낌새를 채고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늦었고, 그녀는 공포에 질려 강태주의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 없는 메아리만이 텅 빈 공장을 울릴 뿐이었다. 그때 강태주는 사무실에서 보고를 받던 중 위치 추적기를 통해 서연이 엉뚱한 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사색이 되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강태주는 김전무에게 즉시 경호팀을 소집하라고 소리치며 직접 차를 몰고 폐공장으로 질주했는데, 그의 손은 핸들을 부서뜨릴 듯 꽉 쥐고 있었고 눈에서는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감히 내 여자를 건드려
최밀한 오늘이 내 제삿날이다. 강태주는 엑셀을 끝까지 밟으며 도로를 질주했고 신호 위반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폐공장에 도착한 강태주는 차에서 뛰어내려 쇠파이프 하나를 집어들고 안으로 뛰어들어갔는데 그곳에는 서연이 의자에 묶인 채 겁에 질려 떨고 있었고 남자들이 그녀를 희롱하고 있었다. 강태주는 짐승 같은 포효를 지르며 놈들에게 달려들었고 그의 분노는 폭발 직전의 화산처럼 맹렬하여 그 누구도 그를 막을 수 없어 보였다. 폐공장의 무거운 공기를 가르는 둔탁한 타격음과 비명소리가 멈추고 고요가 찾아왔을 때 강태주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쓰러진 사내들을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의 셔츠 소매는 찢어지고 주먹에는 핏자국이 선명했지만 그 눈빛만은 먹잇감을 제압한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핏자국이 선명했지만 그는 공포에 질려 구석에서 떨고 있는 우두머리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멱살을 잡고 들어올리며 누가 사주했는지 묻지 않아도 알겠지만 내 입으로 직접 말하라고 낮게 으르렁거렸고 사내는 오줌을 지리며 최밀한 여사가 시켰다고 털어놓았다. 강태주는 사내를 쓰레기처럼 바닥에 던져버리고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피 묻은 손을 닦으며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라. 그땐 정말 죽여버릴 테니까 라고 경고했는데 그 목소리는 지옥에서 들려오는 사신의 속삭임처럼 섬뜩하여 사내들은 기어서 도망치기에 급급했다. 강태주는 옷매무새를 다듬고 호흡을 가다듬은 뒤 묶여있는 서연에게 다가갔는데 방금 전의 살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의 눈빛은 다시금 깊은 연민과 애정으로 채워져 있었다. 서연은 밧줄에 묶인 채 공포에 질려 파랗게 질린 입술을 떨고 있었는데 인기척이 다가오자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리며 오지 마세요라고 소리쳤지만 강태주가 따뜻한 손길로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야 태주야 이제 괜찮아 라고 말하자 그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강태주는 서연을 묶고 있던 거친 밧줄을 조심스럽게 풀어주며 그녀의 손목에 남은 붉은 자국을 보고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고 자신이 조금만 늦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조차 하기 싫어 이를 악물었다. 그는 서연을 안아 올려 차로 옮기며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어라고 끊임없이 속삭였고 서연은 그의 목을 끌어안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며 그 품 안에서 비로소 안도감을 느꼈는데 그 순간 그녀에게 강태주는 세상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는 유일한 성벽이자 구원자였다. 차에 탄 서연은 진정이 되지 않아 계속해서 몸을 떨었고 강태주는 히터를 가장 강하게 틀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 그녀에게 덮어주며 집으로 향하는 내내 그녀의 손을 한시도 놓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강태주는 서연을 소파에 앉히고 구급상자를 가져와 그녀의 상처를 치료하기 시작했는데 알코올 솜이 상처에 닿을 때마다 서연이 흠칫거리자 그는 세상에서 가장 조심스러운 손길로 약을 바르고 밴드를 붙여주었다. 서연은 앞이 보이지 않아도 강태주가 얼마나 집중해서 자신을 치료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고 그의 거친 숨소리 섞인 한숨에서 그가 얼마나 자신을 걱정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치료가 끝나갈 무렵 서연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강태주의 얼굴을 더듬었는데 그의 뺨에 묻은 끈적한 액체와 찢어진 상처가 손끝에 닿자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다쳤어요. 당신도 다쳤잖아요. 라고 울먹였다. 강태주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그녀의 손을 잡아내리려 했지만 서연은 고집스럽게 그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왜 바보같이 맞고만 있었냐고 화를 냈고 강태주는 그런 그녀의 투정에 피식 웃으며 네가 무사하면 됐어 라고 짧게 대답했다. 그 무뚝뚝하지만 진심 어린 한마디에 서연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솟구쳐 올랐고 그녀는 이 남자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다. 그날 밤 서연이 약기운에 취해 잠든 것을 확인한 강태주는 베란다로 나가 담배를 피우지 않는 대신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식혔고 주머니에서 보안이 철저한 위성 전화기를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가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고 강태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김전무, 지금 당장 플랜 B 가동해 최미란이 가진 모든 자금줄을 끊어버리고 그녀가 운영하는 갤러리와 재단에 대한 세무조사를 의뢰해라고 지시했다. 수화기 너머의 김전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회장의 분노가 극에 달했음을 감지하고 즉시 실행하겠다고 대답했고 강태주는 전화를 끊으며 어둠 속에 잠긴 도시의 야경을 노려보았다. 그는 이제 숨어서 지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한이 있더라도 서연을 위협하는 모든 존재를 불이 뽑아버리겠다고 다짐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최미란의 주변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연이어 터지기 시작했는데 그녀가 소유한 회사의 주가가 이유 없이 폭락하고 은행들은 갑작스럽게 대출 연장을 거부하며 자금 회수에 나섰다. 최미란은 영문을 알 수 없는 상황에 당황하여 여기저기 전화를 돌려보았지만 평소 그녀에게 굽신거리던 정재계 인사들은 약속이나 한 듯 그녀의 전화를 피하거나 만남을 거절했고 그녀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세청 조사관들이 들이닥쳐 회계장부를 압수수색하기 시작하자 최미란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이 모든 사태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히스테리를 부렸다. 그녀는 서연이 결혼한 그 무능력한 사위가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일 수 있을 리 없다고 생각하며 경쟁업체의 소행이라고만 믿었고 그 오판은 그녀를 파멸의 길로 더욱 빠르게 이끌고 있었다. 한편 서연의 집에서는 평화롭지만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는데 강태주는 밖에서 벌어지는 전쟁 같은 상황과는 무관하게 서연을 위해 죽을 끓이고 과일을 깎아주며 다정한 남편, 연기를 계속했다. 서연은 텔레비전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최미란 회사의 위기 소식을 들으며 의아함을 느꼈고 혹시 이것이 남편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웠지만 차마 물어보지 못했다. 강태주는 뉴스를 들으며 무심한 척 채널을 돌려버렸지만 입가에 스치는 미세한 미소를 숨기지 못했고 서연은 공기 중에 흐르는 그의 자신감 넘치는 기운을 감지하며 그에 대한 믿음이 더욱 확고해졌다. 오후가 되자 강태주는 서연에게 옷을 갈아입으라고 말하며 아는 선배가 안과 의사인데 밥이나 한 끼 얻어먹으러 가자고 제안했고 서연은 부담스러워하면서도 그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따라 나섰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시내의 낡은 상가 건물에 있는 작은 안과 의원이었는데 겉보기에는 허름해 보였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최첨단 의료 장비들이 가득 차 있었고 의사 가운을 입은 중년 남자가 그들을 맞이했다. 강태주는 의사에게 눈짓으로 인사를 건네며 내 와이프야 좀 봐줘라고 퉁명스럽게 말했고 의사는 강태주의 태도에 익숙한 듯 껄껄 웃으며 서연을 진료 의자에 앉혔다. 사실 이 의사는 세계적인 권위의 안과 전문의로 강태주의 개인적인 후원을 받아 연구를 진행하던 중이었고 강태주의 호출을 받고 비밀리에 입국하여 서연의 눈을 검사하기 위해 이곳에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정밀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서연은 긴장하여 손을 꽉 쥐고 있었는데 강태주는 검사실 밖에서 초조하게 서성거리며 검사 결과를 기다렸고 김 전무에게서 걸려오는 보고 전화조차 받지 않은 채 오로지 서연의 눈 상태에만 집중했다. 검사가 끝나고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차트를 넘겨보다가 강태주와 서연을 상담실로 불렀는데 그는 조심스럽게 각막 이식 수술을 하면 시력을 회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진단했다. 서연은 믿기지 않는 말에 입을 틀어막고 눈물을 흘렸지만 곧바로 엄청난 수술비를 걱정하며 고개를 저었고 강태주는 책상을 내리치며 돈 걱정은 하지 말고 수술 날짜나 잡으라고 소리쳤다. 서연은 남편이 무슨 돈이 있어서 그러냐며 말렸지만 강태주는 적금 깬 거랑 친구한테 빌린 돈이면 충분하다며 거짓말을 했고 의사 또한 눈치 빠르게 자신이 임상연구 대상자로 선정해서 수술비를 전액 지원해주겠다고 거들었다. 서연은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아서 얼떨떨했지만
강태주의 단호한 태도와 의사의 확신에 찬 말에 희망을 품게 되었고 떨리는 목소리로 수술을 받겠다고 대답했다. 수술 날짜가 잡히자 강태주는 더욱 바빠졌는데 그는 서연의 수술 사실이 최미란에게 새어나가지 않도록 철통 같은 보안을 유지해야 했고 동시에 최미란의 자금줄을 완전히 말려버리기 위한 마지막 일격을 준비해야 했다. 그는 밤마다 서재로 꾸며진 작은 방에서 암호화된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KH그룹의 법무팀과 전략기획실을 총동원하여 최미란의 비자금 계좌를 추적했고 그녀가 불법적으로 은닉한 재산을 찾아내어 검찰에 익명으로 제보했다. 최미란은 사방에서 조여오는 압박에 미칠 지경이었고 점쟁이를 찾아가거나 구술하는 등 비이성적인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강태주는 그런 그녀의 몰락 과정을 냉소적으로 지켜보며 서연이 겪었던 고통을 수천 배로 돌려주겠다고 다짐했다. 서연은 수술을 앞두고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강태주는 그녀의 곁을 지키며 밤새도록 책을 읽어주거나 옛날 이야기를 해주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어느 날 밤 서연은 강태주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만약 수술이 실패해서 영영 당신 얼굴을 못 보게 되면 어떡해요? 라고 물으며 울먹였는데 강태주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그럴 일은 없어. 내가 내 눈을 줘서라도 너는 꼭 보게 할 거야 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 말에 서연은 가슴이 뭉클해져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강태주는 그녀를 꼭 끌어안으며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들려주었는데 그 규칙적이고 힘찬 박동 소리는 어떤 말보다 강력한 위로가 되었다. 서연은 어둠 속에서도 강태주의 사랑을 선명하게 느낄 수 있었고 비로소 그가 자신에게 운명처럼 다가온 사람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한편 최미란은 자신의 몰락이 서연과 관련이 있다는 심증을 굳히고 사람을 시켜 서연의 뒤를 밟게 했는데 결국 서연이 곧 눈수술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내고는 광기 어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자신이 망한다면 서연 또한 행복해질 수 없다는 비뚤어진 심보로 수술을 방해할 계획을 세웠고 병원 정전을 유도하거나 의료진을 매수하려는 시도를 했다. 하지만 강태주는 이미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기에 그녀의 계획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고 김 전무에게 지시하여 병원 주변에 사복 경호원들을 배치하고 비상, 발전기를 점검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강태주는 최미란이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이번 기회에 그녀를 현행범으로 잡아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시킬 생각이었다. 수술 전날 밤 서연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는데 강태주는 보호자 침대에서 일어나 그녀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었다. 비록 그는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서연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기에 서투르지만 진심을 담아 그녀의 눈이 뜨이기를 간절히 빌었다. 서연은 그의 기도를 들으며 평온함을 되찾았고 내일이면 당신을 볼 수 있겠네요 라고 미소 지으며 잠이 들었다. 강태주는 잠든 서연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병실 밖으로 나와 김 전무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수술실 근처에 쥐새끼 한 마리도 얼씬 못하게 해.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너희들 목부터 날아갈 줄 알아라고 살벌하게 경고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강태주는 다가올 결전의 날을 준비하며 차가운 캔커피를 단숨에 들이켰다. 수술 당일 아침 병원 로비는 겉보기에 평온해 보였지만 곳곳에 배치된 강태주의 경호원들로 인해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고 의료진들 또한 VIP 환자의 수술이라는 사실에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다. 서연이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강태주는 그녀의 이마에 키스하며 밖에서 기다릴게 사랑해라고 처음으로 고백했고 서연은 환한 미소로 화답하며 수술실 문 너머로 사라졌다. 수술 중 램프에 불이 들어오자 강태주는 복도 의자에 앉아 초조하게 다리를 떨었는데 그때 최미란이 고용한 용역들이 병원 정문을 통과하려다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하는 소란이 일어났다. 강태주는 올 것이 왔다는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는 김 전무에게 눈짓을 보냈고 김 전무는 경호원들에게 신호를 보내 그들을 조용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지시했다. 병원 지하 주차장에서는 최미란의 사주를 받은 깡패들과 강태주의 경호팀 간에
짧지만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는데 일반인들의 눈을 피해 은밀하게 진행된 이 싸움은 압도적인 실력 차이로 강태주 측의 승리로 끝났다. 깡패들은 영문도 모른 채 제압당해 경찰에 넘겨졌고 멀리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최미라는 계획이 실패했음을 깨닫고 분노에 차서 핸들을 내리쳤다. 그녀는 차를 돌려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강태주가 심어놓은 사람들이 그녀의 차를 에워싸고 있었고 그녀는 꼼짝없이 갇힌 신세가 되었다. 강태주는 수술실 앞을 지키며 보고를 받고 피식 웃었는데 이제 최미란을 처리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지만 지금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서연의 수술이 성공하는 것뿐이었다. 몇 시간의 피말리는 기다림 끝에 수술실 문이 열리고 집도이가 땀을 닦으며 나왔는데 강태주는 벌떡 일어나 의사에게 달려갔다. 의사는 지친 표정이지만 밝은 목소리로 수술은 아주 성공적입니다. 거부 반응만 없다면 시력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했고 강태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그는 의사의 손을 잡고 연신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하며 눈시울을 붉혔고 천하의 냉혈한이라 불리던 KH그룹 회장 강태주가 사랑하는 여자 앞에서 얼마나 평범하고 약한 남자인지를 보여주었다. 회복실로 옮겨진 서연은 아직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았지만 강태주는 그녀의 곁을 지키며 붕대 감긴 눈을 바라보았고 이제 그녀가 깨어나면 보게 될 세상이 아름답고 행복한 것들로만 가득 차게 만들겠다고 맹세했다. 수술이 끝나고 마취에서 깨어난 서연이 처음 느낀 것은 눈 주위를 감싸고 있는 두툼한 붕대의 답답함과 머리 전체를 짓누르는 듯한 둔탁한 통증이었는데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신음소리를 흘리며 손을 들어 눈을 만지려 했다. 그 순간 따뜻하고 커다란 손이 그녀의 손목을 부드럽게 잡아 제지했는데 익숙한 채취와 함께 들려오는 태주의 목소리는 그녀에게 깊은 안도감을 주었다. 만지면 안 돼. 수술은 아주 잘 끝났으니까. 조금만 참아. 태주는 서연의 손을 잡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대며 안심시켰고 서연은 그 투박한 손길에서 전해지는 온기를 통해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녀는 목이 마르다고 작게 속삭였고 태주는 즉시 물컵에 빨대를 꽂아 그녀의 입가에 대주었는데 물 한 모금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는 순간 서연은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음을 실감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태주는 밤새 한숨도 자지 않고 그녀의 곁을 지켰음이 분명한 까칠한 목소리로 이제 며칠만 지나면 세상이 보일 거야 라고 말하며 그녀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정리해 주었다. 병실 창밖으로는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지만 서연의 마음속에는 이미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있는 듯 했는데 그녀는 태주에게 수술비는 정말 괜찮은 것이냐고 재차 물었고 태주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하며 친구, 놈한테 빌린 돈인데 천천히 갚아도 된다고 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둘러댔다. 사실 그 병원 전체가 태주의 재단 소유였고 수술을 집도한 의사 또한 태주가 개인적으로 지원하는 연구센터의 소장이라는 사실을 서연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남편의 헌신에 감동할 뿐이었다. 태주는 서연이 잠들 때마다 병실 밖 복도로 나와 비서실장 김전무에게서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최미란의 자금줄이 완전히 차단되어 그녀가 사채업자들에게까지 손을 벌리고 있다는 소식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쥐새끼가 도관으로 들어왔으니 뚜껑을 덮을 차례야. 태주는 김전무에게 다가오는 KH그룹 창립기념 파티의 초대장을 최미란에게 보내라고 지시하며 이번 파티가 그녀의 무덤이 될 것임을 예고했다. 한편 최미란은 하루아침에 지옥으로 떨어진 듯한 기분이었는데 회사로 들이닥친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와 압류 딱지가 붙기 시작한 사무실 풍경은 그녀를 미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자신의 몰락이 누군가의 음모라고 확신했지만 그 배우가 그토록 무시했던 서연의 남편 강태주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경쟁 기업들의 합작품일 것이라 오판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비서가 들고 온 KH그룹 회장 취임, 기념자선, 갈라 파티의 초대장은 그녀에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내려온 동아줄과도 같았는데 그녀는
이 파티에 참석하여 유력, 인사들에게 줄을 대고 투자를 받아내면 단숨에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품었다. 최미라는 초대장을 손에 쥐고 탐욕스러운 눈빛을 번득이며 이 자리에 서연을 데리고 나가 동정심을 유발하는 쇼를 벌여야겠다고 결심했고 즉시 병원으로 향할 채비를 서둘렀다. 서연의 회복 속도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는데 의사는 그녀의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보호자의 지극정성인 간호 덕분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붕대를 풀 날이 머지않았음을 알렸다. 태주는 서연에게 병원밥이 맛없지 않냐며 몰래 사온 떡볶이와 순대를 내밀었고 서연은 붕대를 감은 채 태주가 찍어주는 떡볶이를 받아먹으며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했다. 두 사람은 병실 안에서 소소한 행복을 나누며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쌓아가고 있었는데 태주는 서연이 웃을 때마다 그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악마가 되어도 좋다고 생각했다. 그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최미란이 들이닥쳤고 태주는 순식간에 표정을 바꾸어 비굴하고 어리숙한 무능력한 남편의 가면을 뒤집어 썼다. 최미란은 침대에 누워있는 서연을 보며 혀를 차더니 아직도 안 죽고 살아있었냐며 비꼬았고 태주에게는 냄새나는 꼴 좀 보라며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다. 최미란은 서연에게 다가와 이번 주말에 열리는 KH그룹 파티에 너를 데려갈 테니 잔말 말고 준비하라고 명령했는데 그녀는 서연의 눈수술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성공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듯했다. 서연은 싫다고 거절하려 했지만 최미란은 네가 나오지 않으면 아버지의 유산을 몽땅 사회에 환원해버리겠다고 협박하며 서연의 약점을 파고들었고 서연은 분노에 몸을 떨었다. 옆에 있던 태주는 짐짓 당황한 척하며 장모님, 우리 서연이는 아직 환자인데 파티는 좀 무리가 아닙니까? 라고 말끝을 흐렸지만 최미라는 태주의 정강이를 걷어차며 내까짓게 어디서 말대꾸냐며 쏘아붙였다. 태주는 아픈 척 엄살을 부리며 뒤로 물러났지만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차가운 살기가 이글거리고 있었고 최미라는 자신이 건드린 남자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승리감에 도취되어 병실을 나갔다. 최미란이 사라지자 태주는 다시 본래의 침착한 모습으로 돌아와 서연의 손을 잡고 안심시켰는데 서연은 억울함에 눈물을 흘리며 왜 저런 사람에게 굽신거리냐고 태주를 원망했다. 태주는 서연의 눈물을 닦아주며 나를 믿어. 이번 파티가 끝나면 다시는 저 여자가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게 될 거야 라고 단호하게 말했고 서연은 그의 목소리에 담긴 알 수 없는 확신에 마음이 흔들렸다. 태주는 서연에게 이번 파티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며 그녀를 설득했고 서연은 태주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가 자신을 위해 무언가 큰 일을 준비하고 있음을 직감하고 그를 따르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태주는 병원 옥상으로 올라가 김전무에게 전화를 걸어 파티 준비 상황을 점검했는데 그의 지시는 치밀하고 완벽하여 그 어떤 변수도 허용하지 않았다. 수술 후 며칠이 지나고 드디어 붕대를 푸는 날이자 파티가 열리는 날이 밝았는데 의사는 서연의 눈 상태를 최종적으로 점검하고는 오늘 저녁 파티장에서 붕대를 풀어도 될 만큼 회복되었다고 진단했다. 태주는 서연을 위해 미리 준비해둔 드레스를 꺼내왔는데 그것은 최고급 실크로 만들어진 우아한 샴페인 골드 색상의 드레스였지만 그는 서연에게 동대문 시장에서 싸게 산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서연은 손끝으로 드레스의 부드러운 감촉을 느끼며 태주의 정성에 감동했고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자신이 오늘 밤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될 것 같은 기분에 설레었다. 태주 또한 미리 준비해둔 낡은 정장을 입는 척하며 그 안에 최고급 맞춤 셔츠와 커프스 버튼을 착용했는데 그는 오늘 밤 세상 앞에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마쳤다. 파티장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서연은 긴장감에 손을 떨었는데 태주는 운전대를 잡은 손으로 그녀의 손을 꽉 잡아주며 내가 옆에 있을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속삭였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은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서연에게는 아직 어둠뿐이었고 그녀는 오늘 밤이 지나면 정말로 세상을 다시 볼 수 있을지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태주는 백미러로 서연의 모습을 확인하며 그녀가 받을 충격과 환희를 상상했고 그녀에게 바칠 최고의 선물이 될 이 밤을 위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다. 그들이 탄 차가 호텔 입구에 도착하자 수많은 취재진과 인파가 몰려들어 있었는데 이것은 KH그룹의 신임 회장이 처음으로 공개되는 자리였기 때문이었다. 최미라는 이미 파티장에 도착하여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사람들 사이를 누비며 인사를 나누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하기 짝이 없었고 그녀는 애써 미소를 유지하며 속으로 분노를 삼키고 있었다. 그녀는 서연과 태주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입구 쪽으로 향했는데 오늘 서연을 이용해 동정표를 얻고 태주를 망신주어 자신의 입지를 다지겠다는 계산이었다. 최미란이 로비에 들어선 태주와 서연을 발견하고는 큰 소리로 아이고 우리 불쌍한 딸이 왔구나 라고 외치며 연기를 시작하자 주변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서연은 최미란의 가식적인 목소리에 몸서리를 쳤지만 태주의 팔을 꼭 잡고 버텼고 태주는 고개를 숙인 채 최미란의 장단에 맞춰주며 속으로는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파티장은 대한민국 정재계의 거물들이 모두 모인 자리답게 웅장하고 화려했는데 샹들리에의 불빛이 보석처럼 쏟아지고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흐르는 그곳은 서연에게는 낯설고 두려운 공간이었다. 최미라는 서연을 사람들 앞으로 끌고 다니며 제 딸이 앞을 못 봐서 제가 이렇게 돌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떠벌렸고 사람들은 혀를 차며 최미란의 헌신을 칭찬하는 척했지만 뒤에서는 수군거렸다. 태주는 묵묵히 서연의 뒤를 따르며 경호원들에게 눈짓으로 신호를 보냈고 파티장 곳곳에 배치된 태주의 부하들은 은밀하게 움직이며 최미란의 퇴로를 차단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신임 회장의 취임사를 알리는 안내방송이 나오자 장내는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모든 조명이 중앙무대를 비추었다. 사회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KH그룹의 새로운 회장을 소개하겠다고 말하자 사람들의 시선은 무대 뒤편에 커다란 문으로 집중되었는데 최미란 또한 긴장된 표정으로 누가 회장이 될지 주시했다. 그때 태주가 서연의 귀에 대고 잠깐만 기다려 금방 다녀올게라고 속삭이고는 그녀의 손을 놓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는데 서연은 갑자기 사라진 태주의 온기에 당황하여 허공을 더듬거렸다. 태주, 어디 갔어요? 서연이 불안하게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고 대신 무대 위에 거대한 스크린에 KH그룹의 로고가 뜨면서 웅장한 음악이 울려 퍼졌다. 최미라는 태주가 도망갔다고 생각하고 코웃음을 치며 서연에게 내 남편이란 작자는 겁쟁이라 도망갔나 보구나 라고 비아냥거렸다. 하지만 그 순간 무대 위의 조명이 한 곳으로 모이며 문이 열렸고 잘 재단된 이탈리아산 수트를 입고 머리를 말끔하게 넘긴 남자가 당당한 걸음으로 걸어 나왔는데 그의 등장에 좌중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무대 중앙에 선 남자는 바로 강태주였는데 방금 전까지 낡은 양복을 입고 고개를 숙이고 있던 그와는 전혀 다른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뿜어내고 있었다. 최미라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경악하여 입을 다물지 못했고 샴페인 잔을 떨어뜨리는 소리가 쨍하고 울려 퍼졌다. 강태주는 마이크 앞에 서서 객석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최미란과 눈이 마주치자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안녕하십니까. KH그룹 회장 강태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중후하게 울려 퍼졌고 파티장은 충격과 경악으로 휩싸였다. 서연은 무대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자신의 남편 태주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 혼란스러워했는데 주변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최미란의 비명 섞인 탄식이 그녀의 귀를 어지럽혔다. 태주가 회장이라고? 이게 무슨 소리야? 서연은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고 머릿속이 하얘지며 다리에 힘이 풀렸다. 강태주는 연설을 이어가며 오늘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괴롭혔던
추악한 진실도 함께 밝히겠습니다라고 선언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무대 뒤에 대형 스크린에는 최미란이 저지른 횡령과 사기, 그리고 서연을 청부 폭행하려 했던 증거 영상들이 재생되기 시작했고 장내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최미란은 비명을 지르며 영상을 끄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경찰들이 들이닥쳐 그녀를 포위하고 있었다. 강태주는 무대에서 내려와 멍하니 서 있는 서연에게 다가갔는데 사람들은 홍해처럼 갈라지며 그에게 길을 터주었고 그는 왕처럼 당당하게 걸어갔다. 서연의 앞에 선 태주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서연아, 이제 눈을 떠도 되라고 속삭이며 그녀의 눈을 가리고 있던 붕대를 조심스럽게 풀어주기 시작했다. 서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눈꺼풀을 들어올렸고 흐릿한 빛이 쏟아져 들어오며 점차 세상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처음에 보인 것은 눈부신 조명빛이었지만 점차 초점이 맞춰지며 눈앞에 서 있는 한 남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들어왔다. 그 남자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생기고 기품 있는 모습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의 눈동자에는 오직 그녀만을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태주씨 서연이 믿기지 않는 듯 이름을 부르자 태주는 환하게 웃으며 그래, 나야, 이제 내가 보여라고 대답했다. 그 순간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는데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벅찬 감동과 환희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들어 태주의 얼굴을 어루만졌고 태주는 그 손에 입을 맞추며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이 기적 같은 드라마에 감동하여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고 최미라는 경찰에 끌려나가며 악을 썼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다. 서연은 태주의 품에 안겨 처음으로 보는 남편의 얼굴과 자신을 둘러싼 세상을 바라보며 비로소 긴 악몽에서 깨어났음을 실감했다. 파티장은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하는 무대가 되었고 태주는 서연을 안고 무대 위로 올라가 그녀를 자신의 아내이자 KH그룹의 안주인으로 공식 선포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는데 태주는 마이크를 잡고 아직 보여드릴 것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라고 말하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준비된 피아노 앞으로 다가가 앉았고 서연을 옆에 앉히며 우리 같이 연주할까 라고 제안했다. 서연은 당황했지만 태주의 눈빛을 믿고 건반 위에 손을 올렸고 두 사람은 젓가락 행진곡이 아닌 쇼팽의 발라드를 완벽한 호흡으로 연주하기 시작했다. 태주의 피아노 실력 또한 수준급이었는데 사실 그는 서연을 위해 몰래 피아노를 연습해왔던 것이었다. 아름다운 선율이 파티장을 가득 채우자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감상했고 연주가 끝나자 우레와 같은 함성이 터져나왔다. 서연은 태주를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고 태주는 그녀의 이마에 키스하며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했다. 밤이 깊어 파티가 끝나갈 무렵 태주와 서연은 호텔 발코니에 나와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는데 서연은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보석처럼 아름답다고 감탄했다. 태주는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이 모든 풍경보다 당신이 더 아름다우라고 속삭였고 서연은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혔다. 그녀는 태주에게 왜 처음부터 정체를 밝히지 않았냐고 물었고 태주는 당신이 내 배경이나 돈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주길 바랐어. 그리고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둠 속에 숨어있을 필요가 있었지 라고 고백했다. 서연은 그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그를 꼭 껴안으며 고마워요. 나를 다시 살게 해주어서 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앞으로 펼쳐질 행복한 미래를 약속했고 그들의 사랑은 그 어떤 시련도 갈라놓을 수 없을 만큼 단단해져 있었다. 대한민국의 아침은 전날 밤 KH그룹 창립기념 파티에서 벌어진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인해 발칵 뒤집혔는데 모든 언론사와 인터넷 포털 사이트는 강태주 회장의 정체와 한서연의 드라마 같은 인생 역전에 대한 기사로 도배가 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그동안 알코올 중독자의 무능력한 백수로 알려져 있던 강태주가 사실은 재계 서열 1위 기업의 젊은 총수였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그가 사랑하는 여인을 지키기 위해 신분을 숨기고 밑바닥 생활을 자처했다는 로맨틱한 서사에 열광하며 그를 현대판 영웅으로 추앙하기 시작했다. 신문 일면에는 강태주가 한서연의 눈에서 붕대를 풀어주는 사진과 함께 왕의 귀환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실렸고 방송사들은 앞다투어 두 사람의 러브스토리를 특집으로 다루며 시민들의 인터뷰를 내보냈다. 거리의 전광판마다 강태주의 카리스마 넘치는 연설 장면이 반복해서 재생되었고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최미란의 몰락과 한서연의 행운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우며 이 충격적인 뉴스를 소비하고 있었다. 그 시각 한서연은 강남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펜트하우스의 침실에서 눈을 떴는데 낯선 천장에 화려한 샹들리에와 창문 너머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그녀에겐 여전히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침대 옆 협탁에 놓인 생수를 집어들었는데 투명한 유리컵에 비친 자신의 손가락과 물의 흔들림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다시금 가슴이 벅차올랐다. 어제까지만 해도 어둠 속에서 손끝의 감각에만 의존해야 했던 세상이 이제는 총천연색의 선명한 이미지로 다가왔고 그녀는 침대에서 내려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자신의 얼굴은 생각보다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눈동자만은 생기를 되찾아 반짝이고 있었고 그녀는 거울 속의 자신을 향해 환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을 자축했다. 그때 욕실 문이 열리고 샤워를 마친 강태주가 물기를 닦으며 나왔는데 상반신을 탈의한 그의 탄탄한 근육과 젖은 머리카락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아침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서연은 갑작스러운 그의 등장에 얼굴을 붉히며 시선을 돌렸지만 태주는 성큼성큼 다가와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굿모닝 마이 레이디라고 장난스럽게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부드러웠지만 이제는 그의 표정과 눈빛까지 생생하게 볼 수 있어 서연은 그가 얼마나 매력적인 남자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고 심장이 두근거려 제대로 대답조차 할 수 없었다. 태주는 서연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하며 오늘은 회사에 같이 가자 당신에게 보여줄 것이 있어 라고 말했고 서연은 그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이며 수줍게 미소를 지었다. 강태주가 이끄는 KH그룹 본사 로비에 두 사람이 등장하자 수백 명의 직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여 인사했고 그 광경은 마치 황제와 황후의 행차를 연상케 할 정도로 위엄있고 장관이었다. 서연은 쏟아지는 시선에 긴장하여 태주의 팔을 꼭 잡았지만 태주는 여유로운 미소를 잃지 않고 직원들의 인사를 받아주며 서연을 에스코트하여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엘리베이터가 초고속으로 상승하는 동안 태주는 서연에게 이제부터 당신은 이 회사의 안주인으로서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다녀야 해. 당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은 이제 내 눈도 마주치지 못할 테니까 라고 말하며 그녀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었다. 서연은 유리병 너머로 작아지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며 자신이 서 있는 위치가 얼마나 높은 곳인지 실감했고 태주가 가진 힘의 크기에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회장실에 도착한 태주는 비서실장 김전무를 호출하여 최미란에 대한 처리 상황을 보고받았는데 김 전무는 최미란이 현재 구치소에 수감되어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으며 그녀의 모든 재산은 가압류된 상태라고 보고했다. 태주는 차가운 눈빛으로 서류를 검토하며 그녀가 숨겨둔 차명 계좌와 해외 부동산까지 샅샅이 뒤져서 단돈 10원 한 푼도 남기지 말고 국고로 환수시키라고 지시했고 김 전무는 즉시 실행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서연은 옆에서 태주의 냉철한 업무 처리를 지켜보며 그가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다정한 모습 뒤에 숨겨진 냉혹한 승부사의 면모를 확인했고 그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싸워왔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태주는 서연이 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는 표정을 풀며 미안해 너무 딱딱했지라고 물었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당신이 하는 일이 옳은 일이라고 믿어요 라고 대답했다. 오후가 되자 태주는 서연을 데리고
구치소 접견실로 향했는데 서연은 최미란을 다시 만나는 것이 두려웠지만 태주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며 이제는 당신이 승자야 당당하게 마주해라고 격려해 주었다. 접견실 유리 벽 너머로 나타난 최미란은 하루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는데 화려했던 명품 옷 대신 칙칙한 수의를 입고 헝클어진 머리를 한 채 초점 없는 눈으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서연과 태주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 유리창을 두드리며 서연아, 내가 잘못했다. 제발 살려다오. 내가 너를 키워준 정을 생각해서라도 이러면 안 되지라고 울부짖으며 애원했다. 하지만 태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가운 목소리로 당신이 서연이에게 했던 짓을 생각하면 죽음조차 사치야 평생 감옥에서 썩으며 당신이 저지른 죄를 참회해라고 일갈했다. 서연은 비참하게 무너진 최미란을 보며 연민보다는 허무함을 느꼈는데 한때 자신을 쥐락펴락하며 공포에 떨게 했던 절대적인 존재가 이토록 나약하고 추한 인간이었다는 사실에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서연은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 아니 최미란 씨, 당신이 빼앗아간 것은 내 재산이 아니라 내 아버지와의 추억이고 내 꿈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나는 당신을 용서하지는 않겠지만 미워하지도 않을 거예요. 당신은 내 인생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는 존재니까요. 라고 담담하게 말했다. 최미란은 서연의 말에 충격을 받은 듯 멍하니 입을 벌렸고 서연은 태주의 손을 잡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접견실을 나갔다. 등 뒤에서 최미란의 절규가 들려왔지만 두 사람에게는 더 이상 들리지 않는 소음일 뿐이었다. 구치소를 나온 두 사람은 서연이 살던 옛 본가로 향했는데 태주는 이미 경매로 넘어갔던 그 집을 비밀리에 다시 사들여 원래 모습 그대로 복원해 놓은 상태였다.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 서연은 눈물 섞인 탄성을 질렀는데 정원의 나무 한 그루부터 현관의 문패까지 모든 것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와 똑같이 유지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거실 한가운데에는 그녀가 그토록 아끼던 그랜드 피아노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닦인 채 놓여 있었고 창가에는 아버지가 즐겨 앉던 흔들 의자가 그대로 있었다. 태주는 서연의 어깨를 감싸며 당신에게 가장 먼저 돌려주고 싶었어. 이곳은 당신의 집이고 당신의 추억이 있는 곳이니까 라고 속삭였다. 서연은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 뚜껑을 열고 손가락을 올려보았는데 익숙한 상하 건반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지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녀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태주를 올려다보며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내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아줘서 라고 말했고 태주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이제부터는 행복한 시간만 채워나가자고 약속했다. 서연은 심호흡을 하고 피아노를 연주하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은 예전보다 훨씬 깊고 풍부한 감정을 담고 있었고 집안 구석구석을 따뜻하게 채워주었다. 태주는 흔들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그녀의 연주를 감상하며 이 평화로운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랐다. 며칠 후 태주는 서연의 눈수술을 집도했던 안과 의사를 집으로 초대하여 저녁 식사를 대접했는데 의사는 서연의 회복 상태를 확인하고는 기적에 가까운 회복력이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식사 자리에서 의사는 태주가 서연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털어놓았는데 태주가 전 세계의 안과 권위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수술 장비를 직접 공수해오는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서연은 다시 한번 감동했다. 태주는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하며 의사에게 그만하라고 눈치를 주었지만 서연은 식탁 아래로 태주의 손을 잡으며 사랑이 담긴 눈빛을 보냈다. 그날 밤 서연은 태주에게 당신은 나에게 빛을 선물해준 사람이에요. 내 눈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도 빛을 비춰줬어요 라고 고백했고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포옹하며 사랑을 확인했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는데 최미란의 잔당들과 그녀에게 뇌물을 받았던 부패한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비리가 폭로될까 두려워 태주를 공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들은 언론에
태주가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검찰에 투서를 넣는 등 진흙탕 싸움을 걸어왔다. 뉴스를 통해 이 사실을 접한 서연은 불안해하며 태주를 걱정했지만 태주는 오히려 여유로운 표정으로 놈들이 발악하는 걸 보니 이제 끝이 보이는군이라고 말하며 비웃었다. 태주는 이미 그들의 공격을 예상하고 있었고 그들이 움직일 때마다 증거를 수집하여 역으로 그들을 쫌을 대감매는 덫을 놓고 있었던 것이다. 태주는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정면 돌파를 선언했는데 수많은 카메라와 마이크 앞에서 그는 단 한 장의 원고도 없이 당당하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기업 사냥꾼이라는 오해를 받고 있지만 부실한 기업을 인수하여 정상화시키고 고용을 창출해왔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데이터와 함께 제시하며 여론을 반전시켰다. 또한 최미란과 결탁한 정치인들의 명단과 그들의 비리 증거가 담긴 USB를 검찰에 공개 제출하며 대한민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생방송으로 진행된 기자회견을 지켜보던 국민들은 강태주의 용기 있는 행동에 환호했고 그를 정의의 사도로 칭송하며 지지율이 급상승했다. 서연은 집에서 텔레비전을 통해 남편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을 졸였지만 화면 속의 태주는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강인해 보였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태주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서연은 현관까지 뛰어나가 그를 맞이했는데 태주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서연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팔을 벌렸다. 서연은 그의 품에 안겨 수고했어요. 당신 정말 멋있었어요 라고 말했고 태주는 당신이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힘이 나더라며 그녀를 꼭 끌어안았다.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앞으로 닥쳐올 폭풍우를 함께 헤쳐나가기로 다짐했고 서로의 존재가 있기에 어떤 시련도 두렵지 않다고 느꼈다. 한편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최미란과 연루된 비리 세력들이 줄줄이 구속되기 시작했고 KH그룹을 공격하려던 세력들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최미란은 감옥 안에서 뉴스를 보며 자신의 완벽한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절망감에 휩싸여 식음을 전폐하고 멍하니 벽만 바라보는 신세가 되었다. 그녀의 딸이자 서연의 이복 동생인 최수진 또한 어머니의 몰락으로 인해 약혼자에게 파혼을 당하고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받으며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녀는 뒤늦게 서연을 찾아와 용서를 빌었지만 서연은 차갑게 외면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실현되는 순간이었고 서연은 더 이상 과거의 아픈 기억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오후 태주는 서연에게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며 그녀를 차에 태우고 어디론가 향했는데 도착한 곳은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남산타워의 전망대 레스토랑이었다. 태주는 레스토랑 전체를 통째로 빌려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마련했고 서연은 아름다운 야경과 로맨틱한 분위기에 취해 행복해했다. 식사가 끝날 무렵 태주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서연 앞에 내밀었는데 그 안에는 다이아몬드가 박힌 목걸이가 반짝이고 있었다. 태주는 서연의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며 당신은 내 인생의 보석이야. 영원히 빛나게 해줄게 라고 프러포즈했고 서연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키스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호텔 스위트룸에서 달콤한 시간을 보냈는데 태주는 서연을 침대에 눕히고 그녀의 얼굴을 하나하나 눈에 담으려는 듯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서연은 부끄러워하며 이불을 끌어당겼지만 태주는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내리며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해라고 속삭였다. 창밖에는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고 두 사람의 사랑은 그 불빛보다 더 뜨겁게 타올랐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태주의 품에서 눈을 떴고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그들을 축복하듯 비추고 있었다. 이제 그들 앞에는 꽃길만 펼쳐져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고 서연은 태주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이 행복이 영원하기를 기도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마지막 시련을 남겨두고 있었는데 구치소에서 최미란이 자살을 시도했다는 긴급 연락이 태주에게 전해졌다. 태주는 미간을 찌푸리며 전화를 받았고 서연은 불안한 눈빛으로 태주를 바라보았다. 태주는 전화를 끊고 서연에게 최미란이 위독하되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라고 말했고 서연은 충격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과연 최미란의 자살 시도는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마지막 발악이었을까? 두 사람은 무거운 마음으로 병원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과 마주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들의 사랑을 다시 한번 시험하는 계기가 될 것이었다. 응급실 앞은 이미 소문을 듣고 몰려든 기자들과 유튜버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는데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지고 마이크들이 파도처럼 밀려드는 아수라장 속에서도 강태주는 한 팔로 서연을 단단히 감싸 안은 채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묵묵히 병원 로비를 가로질러 나아갔다. 기자들은 최미란의 자살 시도가 쇼인지 진심인지 그리고 두 사람의 심경은 어떤지 자극적인 질문들을 쏟아냈지만 태주는 입을 굳게 다문 채 오직 서연이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는 대에만 집중했고 그의 서슬퍼런 눈빛에 압도된 일부 기자들은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기도 했다. 서연은 태주의 품 안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약자가 아니었기에 옷자락을 꽉 쥐며 마음을 다잡았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소음이 차단되자 그제야 긴 숨을 내쉬며 고개를 들어 남편의 걱정스러운 눈동자를 마주보았다. 태주는 서연의 창백한 뺨을 어루만지며 괜찮냐고 물었고 서연은 담담한 목소리로 이제 끝을 낼 시간이라고 대답하며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최미란이 입원해 있는 VIP 병실 앞에는 교도관들과 경찰들이 삼엄하게 경비를 서고 있었는데 태주가 신분을 밝히고 안으로 들어서자 침대 위에 누워 산소호흡기를 쓴 채 가늘프게 숨을 몰아쉬고 있는 최미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의 손목에는 두꺼운 붕대가 감겨 있었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 보였지만 서연은 눈을 뜨고 처음 보는 계모의 얼굴에서 기묘한 위화감을 느꼈는데 그것은 죽음을 앞둔 사람의 얼굴이라기보다는 무언가 억울하고 분한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 듯한 미세한 근육의 떨림 때문이었다. 태주는 의무 기록지를 훑어보던 담당 의사와 짧게 눈빛을 교환했는데 의사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생명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신호를 보냈고 태주의 입가에는 차가운 비웃음이 스쳐 지나갔다. 서연은 침대 곁으로 다가가 최미란을 내려다보았고 인기척을 느낀 최미란이 천천히 눈을 뜨자 두 여자의 시선이 허공에서 날카롭게 부딪혔다. 최미란은 서연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가증스러운 연기를 시작했는데 그녀는 쉰 목소리로 서연아, 내가 죽어서라도 너에게 속죄하고 싶었다. 내 진심을 알아다오라며 떨리는 손을 뻗어 서연의 손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서연은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나며 그 손길을 피했고 최미란의 손은 허공에서 멈칫하며 민망하게 떨어졌는데 그 순간 최미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스쳐 지나가는 당혹감과 도끼를 서연은 놓치지 않았다. 서연은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어머니, 아니 최미란 씨, 당신은 죽으려고 한 게 아니라 죽는 실시를 해서 동정심을 유발하고 구속집행정지를 받으려던 것 아닙니까? 라고 정곡을 찔렀다. 최미란은 화들짝 놀라며 아니라고 부정하려 했지만 서연은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그녀를 쏘아보며 의사 선생님이 상처가 깊지 않아 동맥을 비켜갔다고 하더군요. 당신은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결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제가 깜빡할 뻔했네요. 라고 일갈했다. 서연의 예리한 지적에 최미란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하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그녀는 산소호흡기를 거칠게 떼어내며 그래, 내가 살려고 그랬다. 그게 뭐 어때서 내가 너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며 악을 쓰기 시작했다. 그녀의 표정은 방금 전에 회개하던 모습과는 180도 달라져 있었고 욕설과 저주를 퍼붓는 그 모습은 마치 악귀와도 같아 병실 안에 있던 간호사들조차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칠 정도였다. 태주는 서연의 앞을 가로막으며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다는 듯 경찰들에게 눈짓을 보냈고 경찰들은 난동을 부리는 최미란을 제압하여 침대에 묶으려 했다. 서연은 태주의 등 뒤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마지막 남은 일말의 연민조차 깨끗이 지워버렸고 이제 자신을 괴롭히던 과거의 망령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확인했다. 태주는 침대에 묶여 발악하는 최미란에게 다가가 허리를 숙이고 낮게 속삭였는데 당신의 이번 자작극은 오히려 당신의 형량을 늘리는 결과만 가져올 겁니다. 검찰에 당신이 의료진을 매수하려 했던 정황까지 모두 넘겼으니 감옥에서 평생 반성하며 사십시오라고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말을 던졌다. 최미란은 그 말에 충격을 받아 눈을 까뒤집고 거품을 물며 기절했고 의료진들이 달려들어 응급조치를 취하는 소란이 벌어졌다. 태주는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고 병실을 빠져나왔는데 복도 끝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유난히 밝고 따뜻하게 느껴졌다. 서연은 태주에게 기대어 이제 정말 끝난 거냐고 물었고 태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이제 우리를 방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라고 대답하며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병원 로비로 다시 내려온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은 최미란의 상태에 대해 질문 공세를 퍼부었고 태주는 준비된 마이크 앞에 서서 단호하고 명료한 어조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최미란 씨의 자살 소동은 수사를 피하기 위한 위장극이었음이 밝혀졌으며 저희 KH그룹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처벌을 요구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앞장서겠습니다라고 선언했다. 그의 발표는 실시간으로 전국에 생중계되었고 텔레비전을 지켜보던 국민들은 최미란의 파렴치함에 분노하는 동시에 강태주의 냉철한 판단력과 리더십에 환호했다. 이 사건은 도시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지만 그것은 절망적인 충격이 아니라 부패한 권선징악이 실현되는 통쾌한 충격이었다. 그날 저녁 모든 뉴스는 최미란의 몰락과 강태주 부부의 승리를 대서특필했고 인터넷 여론은 서연을 옹호하고 태주를 찬양하는 글들로 도배가 되었다. 태주는 서연을 데리고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남산의 프라이빗 라운지로 향했는데 그곳은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마음을 확인했던 장소이기도 했다. 태주는 샴페인 잔을 건네며 오늘 당신 정말 멋있었어라고 칭찬했고 서연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당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라고 화답했다. 두 사람은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건배했고 샴페인의 톡 쏘는 맛처럼 짜릿한 해방감을 만끽했다. 태주는 서연에게 이제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은 뭐든지 다 해. 내가 당신의 날개가 되어줄게 라고 약속했고 서연은 피아노를 다시 치고 싶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며칠 후 태주는 서연을 위해 KH 아트센터의 이사장 취임식을 성대하게 준비했는데 이것은 서연이 피아니스트로서 그리고 경영자로서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 중요한 자리였다. 취임식장에는 정재계 인사들뿐만 아니라 유명 예술가들이 대거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고 서연은 우아한 드레스 차림으로 단상에 올라 유창하게 취임사를 낭독했다. 그녀는 자신의 시련과 극복 과정을 진솔하게 이야기하며 앞으로 예술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고 그녀의 연설은 참석자들의 심금을 울려 기립박수를 이끌어냈다. 태주는 무대 아래에서 흐뭇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며 그녀가 얼마나 강인하고 아름다운 여성인지를 다시 한번 실감했다. 취임사의 하이라이트는 서연의 피아노 독주였는데 그녀가 건반 위에 손을 올리자 장내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해졌다. 서연은 눈을 감고 지난날의 아픔과 슬픔 그리고 태주를 만나 얻게 된 사랑과 희망을 건반에 쏟아부었고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한 선율은 듣는 이들의 영혼을 뒤흔들었다. 연주가 절정에 달했을 때 태주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고 서연이 마지막 음을 누르고 손을 떼자 객석에서는 환호성과 함께 장미꽃 비가 쏟아졌다. 서연은 환하게 웃으며 태주를 향해 손을 흔들었고 태주는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가 그녀를 번쩍 안아올리며 빙글빙글 돌았다. 이 극적인 장면은 수많은 카메라에 담겨 다음날 신문 일면을 장식하게 되었다. 취임식이 끝나고 리셉션 파티가 열렸을 때 태주와 서연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그때 한 중년 신사가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그는 세계적인 음반 기획사의 대표였는데
서연의 연주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그녀에게 앨범 발매와 월드 투어를 제안했다. 서연은 뜻밖의 제안에 놀라 태주를 쳐다보았고 태주는 망설임 없이 당신의 꿈을 펼칠 기회야 무조건 해라고 응원해 주었다. 서연은 기획사 대표의 손을 잡으며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고 태주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 소식은 곧바로 언론에 보도되어 다시 한번 도시를 들썩이게 만들었고 서연은 명실상부한 신데렐라가 아닌 스스로 빛나는 여왕으로 등극했다. 하지만 좋은 일에는 언제나 시기 질투가 따르기 마련인지 인터넷상에는 서연이 재벌 남편의 힘을 빌려 성공했다는 악성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다. 태주는 법무팀을 동원해 강경 대응하려 했지만 서연은 그를 말리며 실력으로 증명해 보이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녀는 매일 연습실에 틀어박혀 하루 10시간 이상 피아노 연습에 매진했고 손가락에 물집이 잡히고 터지는 고통을 감내했다. 태주는 그런 그녀가 안쓰러워 도시락을 싸들고 연습실을 찾아가거나 손 마사지를 해주며 외조에 힘썼고 두 사람의 사랑은 시련 속에서 더욱 단단해져 갔다. 서연의 첫 앨범이 발매되는 날 음원 사이트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고 그녀의 곡은 단숨에 차트 1위를 석권하며 모든 논란을 잠재웠다. 서연의 성공은 단순히 운이 아니었음을 증명해 보인 셈이었고 평론가들은 그녀의 음악성에 찬사를 보내며 그녀를 이 시대의 진정한 아티스트라고 평가했다. 태주는 서연의 첫 콘서트 티켓을 가장 먼저 예매하고 맨 앞자리에서 그녀의 공연을 관람했는데 무대 위에서 조명을 받으며 연주하는 서연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였다. 공연이 끝나고 앙코르 요청이 쇄도하자 서연은 마이크를 잡고 이 모든 영광을 사랑하는 남편 강태주 씨에게 바칩니다 라고 고백했고 관객들은 뜨거운 박수로 두 사람을 축복했다. 태주는 무대 위로 올라가 서연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뜨거운 키스를 나누었고 이 장면은 영화의 한 장면처럼 로맨틱하게 연출되었다. 이제 두 사람 앞에는 거칠 것이 없었지만 태주는 아직 서연에게 해주지 못한 마지막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는데 그것은 바로 제대로 된 결혼식이었다. 첫 번째 결혼식은 강요에 의한 굴욕적인 의식이었기에 태주는 서연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결혼식을 선물하고 싶었다. 그는 비밀리에 세계 최고의 웨딩 디자이너를 섭외하고 몰디브의 섬 하나를 통째로 빌려 결혼식장을 꾸미기 시작했다. 서연은 태주가 무언가 꿍꿍이가 있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모른 척 해주며 그의 서프라이즈를 기다렸다. 태주는 매일 밤 서재에서 결혼식 계획을 짜느라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고 서연은 그런 그의 뒷모습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어느 날 아침 태주는 서연에게 여행 가방을 싸라고 말하며 비행기 티켓을 내밀었는데 목적지는 몰디브였다. 서연이 놀란 토끼 눈으로 쳐다보자 태주는 그냥 휴가 가는 거야. 가서 푹 쉬다 오자라고 능청스럽게 말했지만 그의 눈은 설렘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태주는 서연의 손을 잡고 이번 여행이 우리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될 거야 라고 의미심장하게 말했고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구름 위로 솟아오르자 서연은 창밖을 내려다보며 지난날의 고통스러웠던 기억들을 저 아래 세상에 모두 버리고 떠나는 기분을 느꼈다. 몰디브에 도착하자 에메랄드빛 바다와 하얀 백사장이 그들을 맞이했고 태주가 준비한 리조트는 그야말로 지상 낙원과도 같았다. 직원들의 환대를 받으며 숙소에 도착한 서연은 침대 위에 놓인 하얀 드레스와 초대장을 발견하곤 입을 다물지 못했다. 초대장에는 나의 신부 한서연에게 바치는 두 번째 프로포즈라고 적혀 있었고 서연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태주는 등 뒤에서 나타나 그녀를 안으며 첫 번째 결혼식은 잊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나랑 다시 결혼해 줄래? 라고 물었고 서연은 울먹이며 당연하죠. 100번이라도 할게요 라고 대답했다. 석양이 지는 해변에서 열린 둘만의 결혼식은 소박하지만 그 무엇보다 성스럽고 아름답다. 파도 소리가 축가처럼 울려 퍼지고
붉은 노을이 두 사람을 축복하는 가운데 태주와 서연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줄에도 하객도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서로가 있었기에 세상 그 어떤 결혼식보다 완벽했다. 태주는 서연의 손가락에 새로운 반지를 끼워주며 당신을 만나서 내 인생이 완성되었어 사랑해라고 고백했고, 서연은 나도 사랑해요. 영원히 당신 곁에 있을게요 라고 답하며 그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밤이 깊어지자 두 사람은 모래사장 위에 누워 쏟아지는 별들을 바라보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이는 몇 명 낳을지, 어떤 집에서 살지, 늙어서는 어떻게 지낼지 소소하지만 행복한 상상들을 나누며 그들은 시간 가는 줄 몰랐다. 태주는 서연을 품에 꼭 안고 지금 이 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고 속삭였고, 서연은 우리는 앞으로 더 행복해질 거니까 멈추면 안 돼요 라고 웃으며 대답했다. 파도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밤하늘로 퍼져나갔고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지지 않는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몰디브의 에메랄드빛 바다가 눈부시게 펼쳐진 프라이빗 리조트의 아침은 서울의 분주함과는 전혀 다른 평화로운 고요함으로 두 사람을 맞이했는데,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부드러운 해풍이 하얀 커튼을 살랑이게 하며 달콤한 꽃향기를 실어 날랐다. 태주는 잠든 서연의 얼굴에 내려앉은 햇살을 손으로 가려주며 그녀가 깰 때까지 한참을 바라보았는데, 지난날 그녀가 겪었던 고통과 어둠이 이제는 완전히 사라지고 편안함만이 남은 얼굴을 보며 그는 가슴 깊은 곳에서 벅차오르는 행복감을 느꼈다. 서연이 눈을 뜨고 태주와 눈이 마주치자 배시시 웃으며 품에 파고들었는데, 태주는 그녀를 꼭 끌어안으며 오늘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이 될 거야 라고 속삭였고, 두 사람은 침대 위에서 장난을 치며 여유로운 아침을 만끽했다. 오후가 되어 해가 수평선 너머로 뉘엿뉘엿 기울기 시작할 무렵 해변에는 두 사람만을 위한 작은 결혼식장이 마련되었는데, 화려한 장식 대신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살린 꽃길과 촛불들이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다. 서연은 태주가 준비한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는데, 심플하면서도 우아한 디자인이 그녀의 청초한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했고, 머리에 쓴 화관은 그녀를 숲속의 요정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태주는 턱시도를 입고 먼저 해변으로 나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멀리서 걸어오는 서연의 모습을 보는 순간 숨이 뚫칠 듯한 감동을 느꼈고, 그녀가 자신의 아내라는 사실에 감사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두 사람은 주례 없이 서로에게 쓴 편지를 낭독하며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는데, 태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당신이 어둠 속에 있을 때 내가 당신의 눈이 되어주겠다고 다짐했지만 사실은 당신이 나의 빛이었어.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줘서 고마워라고 고백했다.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당신은 나에게 세상을 다시 선물해준 사람이에요. 평생 당신 곁에서 당신을 웃게 해줄게요 라고 답하며 태주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파도 소리가 축복처럼 울려 퍼지는 가운데 두 사람은 입을 맞추었고, 붉게 물든 노을은 그들의 사랑을 더욱 아름답게 비추어 주었는데, 이 순간만큼은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도 부럽지 않을 만큼 완벽했다. 결혼식을 마치고 해변에 마련된 디너 테이블에 앉아 샴페인을 기울이며 두 사람은 지나온 시간들을 회상했는데, 처음 만났을 때의 오해와 갈등, 그리고 서로를 향한 마음이 깊어가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태주는 서연에게 그때 내가 알코올 중독자 연기를 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술 냄새 풍기려고 옷에 소주를 뿌리고 다녔다니까 라며 너스레를 떨었고, 서연은 깔깔 웃으며 그래도 밥은 맛있게 잘 차려줬잖아요 라고 응수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장난스러운 과거를 이야기하며 밤이 깊도록 웃음꽃을 피웠고, 하늘에 뜬 수많은 별들이 그들의 행복한 앞날을 축복해주는 듯 반짝이고 있었다. 꿈같은 허니문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두 사람은 다시 현실로 돌아갈 준비를 했는데, 인천공항 입국장에는 그들의 귀국 소식을 듣고 몰려든 취재진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게이트가 열리고 태주와 서연이 손을 잡고 모습을 드러내자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며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두 사람은 당황하지 않고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다. 태주는 서연을 보호하듯 어깨를 감싸 안으며 기자들의 질문에 짧게 답했고 서연 또한 당당한 태도로 남편의 옆을 지켰는데 그 모습은 대한민국 최고의 로열 패밀리다운 기품과 위엄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귀국 후 태주는 KH그룹의 회장으로서 더욱 공격적인 경영 행보를 이어갔는데 최밀한 일가의 비리를 척결하고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여 그룹의 이미지를 쇄신하는데 주력했다. 그는 서연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시각장애인 음악가들을 후원하고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악기를 기부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에도 앞장섰는데 이러한 행보는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으며 그룹의 추가를 연일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렸다. 서연 또한 태주의 내조를 받으며 피아니스트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는데 그녀의 연주에는 매번 매진 사례를 기록했고 그녀가 입는 옷과 장신구들은 완판되는 등 그녀는 단순한 연주자를 넘어 시대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어느 날 서연은 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미란의 딸 최수진이 면회를 요청했다는 소식을 듣고 잠시 망설였지만 과거를 완전히 정리하기 위해 그녀를 만나기로 결심했다. 접견실에서 만난 최수진은 예전에 오만방자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초라하고 주눅든 모습이었는데 그녀는 서연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언니 정말 미안해.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줘라고 애원했다. 서연은 차가운 유리병 너머로 그녀를 바라보며 네가 지은 죄는 법이 심판할 거야. 나는 너를 용서할 권한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어. 다만 네가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남은 인생은 부끄럽지 않게 살길 바란다라며 냉정하게 돌아섰다. 서연은 더 이상 과거의 악연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기로 했기에 그녀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 보였다. 계절이 바뀌어 낙엽이 지는 가을이 되었을 때 서연은 예술의 전당에서 대규모 자선 콘서트를 개최했는데 수익금 전액을 시각장애인 개안 수술비로 기부한다는 소식의 정재계 인사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까지 몰려들어 공연장은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 태주는 객석 맨 앞줄에 앉아 무대 위로 등장하는 서연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는데 조명을 받으며 피아노 앞에 앉은 그녀의 모습은 마치 여신처럼 성스럽고 아름다워 보였다. 서연이 건반을 누르기 시작하자 장내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해졌고 그녀의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은 관객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연주가 절정에 다다랐을 때 서연은 눈을 감고 태주를 생각하며 연주했는데 그가 자신에게 주었던 사랑과 헌신이 음표 하나하나에 묻어 나와 듣는 이들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다. 마지막 곡이 끝나고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관객들에게 인사를 하자 우레와 같은 기립박수가 터져나왔고 태주는 누구보다 크게 박수를 치며 그녀를 응원했다. 앙코르 무대에서 서연은 마이크를 잡고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준 제 남편 강태주 회장님께 이 영광을 바칩니다 라고 말하며 그를 무대 위로 불렀다. 태주는 쑥스러운 듯 무대 위로 올라가 서연에게 꽃다발을 건네고 포옹했는데 관객들은 두 사람의 아름다운 사랑에 환호하며 축복을 보냈다. 콘서트가 끝난 뒤 대기실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성공적인 공연을 자축했는데 태주는 서연에게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자랑이야 라며 엄지를 치켜 세웠고 서연은 당신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었어요 라고 고마워했다. 그때 비서실장 김전무가 들어와 회장님 최미란 씨가 교도소 내에서 지병이 악화되어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지만 기각되었다고 합니다라고 보고했다. 태주는 무덤덤하게 알았다고 짧게 대답했고 서연은 씁쓸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것은 사필 규정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그들에게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는 더 이상 영향을 미칠 수 없었고 오직 밝은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3년 후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강태주와 한서연의 집 정원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 울려 퍼지고 있었는데 잔디밭 위를 아장아장 뛰어다니는 쌍둥이 남매는 두 사람을 쏙 빼닮아 있었다. 태주는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회사 일은 모두 제쳐둔 채 편안한 옷차림으로 아이들을 쫓아다니며 놀아주고 있었는데 천하의 KH그룹 회장이 아이들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평범한 아빠가 되어 있는 모습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미소를 짓게 만들었다. 서연은 테라스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고 뱃속에 있는 셋째 아이를 생각하며 배를 쓰다듬었는데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과 모성애가 가득했다. 태주는 땀범벅이 된 채 아이들을 양팔에 안고 서연에게 다가와 힘들지 않아 바람이 좀 차니까 들어가자라며 걱정스럽게 물었고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아니에요. 당신이랑 아이들 노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아서요 라고 대답했다. 아이들은 엄마에게 달려들어 안겼고 태주는 서연이 힘들까봐 아이들을 제지하며 엄마 뱃속에 동생 있으니까 조심해야지라고 타이르는 자상함을 보였다. 네 사람은 거실로 들어와 옹기종기 모여 앉아 과일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KH그룹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는 소식과 함께 한서연 이사장의 자선 활동이 소개되고 있었다. 그날 오후 태주와 서연은 아이들을 부모님 댁에 잠시 맡기고 서연의 아버지 묘소를 찾았는데 묘비 앞에는 서연이 가장 좋아했던 하얀 국화꽃이 놓여 있었다. 서연은 묘비를 어루만지며 아버지 저 왔어요. 태주 씨랑 아이들도 잘 지내고 있고요.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아버지도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라고 속삭이며 눈시울을 붉혔다. 태주는 서연의 어깨를 감싸며 장인어른 걱정 마십시오. 제가 서연이랑 아이들 평생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라고 굳게 약속했고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며 마치 대답이라도 하는 듯 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묘소 앞에 서서 지난날을 회상하고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돌아오는 길에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한강공원에 잠시 들렀는데 노을이 지는 강물은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강변을 산책하는 사람들의 표정은 평화로워 보였다. 태주는 서연의 손을 잡고 벤치에 앉아 우리가 처음 여기서 만났을 때는 서로 얼굴도 제대로 못 봤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마주보고 있네 라고 말하며 감회에 젖었다. 서연은 그때는 세상이 온통 캄캄했는데 당신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게 변했어요. 당신은 나의 기적이에요 라고 말하며 태주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태주는 서연의 손을 잡고 자신의 주머니에 넣으며 앞으로도 평생 당신의 손 놓지 않을게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같이 늙어가자라고 프로포즈 때 했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밤이 되어 도시에 불이 하나둘 켜지자 서울의 야경은 보석처럼 빛나기 시작했는데 두 사람은 그 불빛 속에서 서로의 눈동자를 바라보며 깊은 사랑을 느꼈다. 과거의 시련과 고통은 두 사람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는 매듭이 되었고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했던 세상 속에서 그들이 지켜낸 진실한 사랑은 그 어떤 보석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태주가 서연에게 키스하자 강물 위로 비친 달빛이 두 사람을 감싸 안았고 세상의 모든 축복이 그들에게 쏟아지는 듯했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확인하고 침실로 들어왔는데 태주는 서연을 침대에 눕히고 그녀의 불룩한 배에 귀를 대며 아가야 아빠 목소리 들리지 엄마 힘들게 하지 말고 건강하게 나와라 라고 태담을 건넸다. 서연은 그런 태주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행복한 웃음을 터뜨렸고 태주는 고개를 들어 서연과 눈을 맞추며 사랑의 영원이라고 속삭였다. 서연 또한 나도 사랑해요 영원이라고 답하며 불을 껐고 어둠 속에서도 두 사람의 사랑은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서로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이로써 시각장애를 가진 여인과 신분을 숨긴 재벌 회장의 운명적인 사랑 이야기는 꽉 닫힌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렸다. 그들의 이야기는 도시의 전설이 되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고 진정한 사랑과 신뢰가 있다면 어떤 어둠도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남겼다. 강태주와 한서연,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이 만들어갈 미래는 언제나 맑음일 것이며 그들의 사랑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고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창밖에는 새로운 아침을 알리는 태양이 힘차게 떠오르고 있었고 그 빛은 두 사람의 앞날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서울의 하늘이 유난히 맑고 푸른 어느 봄날 아침, KH그룹의 본사 회장실은 평소와 달리 텅 비어 있었고 비서실장 김전무는 쉴 새 없이 울려대는 전화기 앞에서 난감한 표정으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천하의 워커홀릭 강태주 회장이 오늘 하루 모든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잠적해버렸기 때문이었다. 사실 강태주는 며칠 전부터 아내 서연과 쌍둥이 남매를 위해 완벽한 휴가를 계획하고 있었지만 회사 일이 바빠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오늘을 디데이로 잡고 비서실장에게조차 알리지 않은 채 휴대폰 전원을 끄고 가정으로 도망친 것이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물 회장이 아니라 앞치마를 두르고 프라이팬 앞에서 계란 프라이를 뒤집고 있는 평범한 남편이자 아빠로서의 삶을 만끽하고 있었는데 주방 가득 퍼지는 고소한 버터 냄새와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그에게 수조 원짜리 계약서보다 더 큰 만족감을 주고 있었다. 안방문이 열리고 부스스한 머리에 서연이 하품을 하며 걸어 나오자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쌍둥이 남매 지호와 지윤이 와락 달려들어 엄마 다리에 매달렸는데 서연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사랑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강태주는 가스 불을 끄고 식탁으로 다가가 서연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굿모닝 여보, 잘 잤어라고 다정하게 물었고 서연은 남편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당신이 아침부터 웬일이에요? 회사 안 가요? 라고 놀란 눈으로 되물었다. 태주는 어깨를 으쓱하며 오늘은 당신과 아이들을 위한 전속 운전기사이자 요리사로 취직했어. 회장직은 오늘 하루 파업이야 라고 능청스럽게 대답했고 서연은 그의 장난스러운 말에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식탁 위에는 태주가 서투르지만 정성껏 준비한 토스트와 과일 샐러드 그리고 따뜻한 우유가 차려져 있었고 네 식구는 옹기종기 모여 앉아 그 어떤 호텔 조식보다 맛있는 아침 식사를 즐겼다. 식사를 마친 후 태주는 아이들에게 오늘은 놀이공원에 갈 거야 라고 선언했고 지호와 지우는 환호성을 지르며 소파 위를 방방 뛰어다녔는데 서연은 사람들이 알아볼까봐 걱정했지만 태주는 모자와 마스크로 가리면 아무도 모를 거라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태주가 직접 운전하는 SUV 차량을 타고 교외의 놀이공원으로 향하는 동안 차 안에서는 동요가 크게 울려 퍼졌고 태주는 아이들과 함께 노래를 따라 부르며 평소에 냉철한 카리스마는 온데간데 없이 팔불출 아빠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놀이공원에 도착하자마자 태주는 한 손에는 솜사탕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유모차를 밀며 인파 속을 헤치고 다녔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가 재계 서열 1위의 회장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그저 잘생긴 애처가 남편 정도로만 생각했다. 놀이공원의 하이라이트인 회전목마 앞에서 서연이 아이들을 태우고 손을 흔들어주자 태주는 카메라를 꺼내 그 모습을 연신 찍어대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는데 뷰파인더 속에 담긴 서연의 환한 얼굴은 그가 세상에서 지켜내야 할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다. 그때 한 젊은 커플이 태주를 알아보고 수군거리는 기색이 보이자 태주는 검지손가락을 입술에 대고 조용히 해달라는 제스처를 취하며 윙크를 보냈고 커플은 태주의 뜻밖의 친근함에 놀라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태주는 서연과 아이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경호원들도 멀리 떨어져 있게 조치했기에 그들은 온전히 가족끼리만의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서연은 태주의 세심한 배려에 다시 한번 감동하며 그의 팔짱을 꼭 끼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그들은 야외 테라스가 있는 식당에 자리를 잡고 돈가스와 스파게티를 주문했는데 아이들이 소스를 입가에 묻히며 먹는 모습을 태주가 꼼꼼하게 닦아주는 모습은 영락없는 딸바보, 아들바보였다. 오후가 되어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할 무렵 그들은 한강 공원으로 이동하여 돗자리를 펴고 앉아 강바람을 맞으며 휴식을 취했는데 아이들은 지치지도 않는지 잔디밭을 뛰어다니며 비누방울 놀이를 했고 태주와 서연은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그 평화로운 풍경을 감상했다. 서연은 태주의 손을 잡으며 오늘 정말 고마워요. 당신 많이 바쁠 텐데 이렇게 시간 내줘서라고 말했고 태주는 당신과 아이들이 웃는 걸 보는 게 나한테는 최고의 휴식이야 라고 대답하며 그녀의 머리카락을 넘겨주었다. 서연은 문득 지난날 시력을 잃고 절망에 빠져있던 자신을 태주가 구원해 주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고 태주 또한 서연을 만나 비로소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게 된 것에 감사했다. 저녁이 되자 태주는 서연에게 아이들을 잠시 부모님 댁에 맡기고 둘만의 데이트를 하자고 제안했고 서연은 흔쾌히 수락했는데 두 사람이 향한 곳은 그들이 결혼하기 전 자주 갔던 허름하지만 맛있는 껍데기 집이었다. 최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연기 자욱한 고깃집에 앉아 소주잔을 기울이며 두 사람은 회장과 사모님이 아닌 인간 강태주와 한서연으로 돌아가 소탈한 대화를 나누었다. 태주는 넥타이를 풀고 셔츠 소매를 걷어올린 채 열심히 고기를 구워 서연의 앞접시에 놓아주었고 서연은 상추쌈을 크게 싸서 태주의 입에 넣어주며 깔깔 웃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서로에게 집중하는 그들의 모습은 풋풋한 연인처럼 설렘이 가득했고 알코올 기운이 살짝 오른 두 사람의 볼은 핑크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주는 대리운전을 부르고 뒷좌석에 앉아 서연을 품에 안았는데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이 유난히 아름답게 느껴졌다. 집에 도착해 샤워를 마친 두 사람은 테라스에 나가 와인 한 잔을 더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는데 태주는 서연에게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도 이렇게 변함없이 사랑하자고 약속했다. 서연은 당연하죠. 우리는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서도 손잡고 놀러 다닐 거예요. 라고 대답하며 태주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고 두 사람의 사랑은 그 별빛보다 더 영롱하게 빛나며 그들의 보금자리를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든 태주는 곤히 잠든 서연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이불을 덮어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는데 내 인생에 들어와줘서 고마워. 나의 빛, 나의 전부라고 속삭였다. 그는 내일이면 다시 치열한 전쟁터 같은 회사로 돌아가야 하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는데 그에게는 언제나 돌아올 수 있는 따뜻한 안식처인 가족이 있기 때문이었다. 태주는 서연을 뒤에서 안으며 눈을 감았고 꿈속에서도 그녀와 함께 행복한 미래를 그려나갔다. 강태주와 한서연의 사랑 이야기는 동화 속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쓰여지는 현재 진행형의 기록으로 남을 것이며 그들의 일상은 언제나 잔잔한 감동과 웃음으로 채워질 것이다.